네, 조합원 동지들 1강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산재와 산재 보상에 대한 교육입니다. 우리가 산업재해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와 관련된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근로조건이나 임금에 대한 것들은 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는 법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상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첫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우리가 방중에 안전보건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 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면서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법이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일하다가 다쳤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해줄지를 명시한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아시겠죠? 한 축은 예방하는 법, 한 축은 보상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법들은 사업주의 권리나 사업주가 해야 되는 안전조치들 있죠. 이런 것들을 명시해 놓은 법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시설을 정비하고 조치들을 취하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재해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크게는 한 4가지 유형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일하다가 다쳤을 때, 이거는 업무상 사고죠. 그래서 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출퇴근할 때 다치는 거는 산재가 맞냐 안 맞냐, 아주 옛날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출퇴근은 무조건 산재에 포함된다. 어떻게? 출퇴근 재해로 포함됩니다. 이거는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오랜 기간 내지 이 현장의 작업 특성상 일을 하다가 질병이 생겼을 때 업무상 질병이라 하고요. 이것도 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망하는 경우, 사실은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조합원들 아셔야 될 거는 우리나라는 하루에도 2~3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고, 특히나 조선사업이나 뭐 제조업 공장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대재해, 사망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4가지 형태를 전체 산업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산재가 났을 때 이 산재 보상의 원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3가지를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산재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일 이상의 진단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근데 보통 아시겠지만 우리 현장에서 다치거나 뭐 이렇게 진단서를 끊는다고 했을 때 보통은 4일 이상의 진단은 나옵니다. 그죠? 넘어지거나 하더라도 최소 1주의 진단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명확하게 알고 그러면 뭐 거의 그럴 일들은 없지만 4일 미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아주 이제 약하게 다치거나 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산재 신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재보상법에 의거해서 요양급여나 그 다음에 휴업급여나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4일 이상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이거는 뭐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실수로 다쳤건 동료에 의해서 다쳤건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산업재해다. 근데 우리가 흔히 뭐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했을 때 내가 이걸 실수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걱정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에는 어떤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라도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전체가 산업재해다. 예를 들어서 포항에서 작년 맞죠? 그 밥솥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누구의 과실이냐를 막 따지고 언론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과실인지는 잘 따져봐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산업재해의 성립의 요건에 부합하지 하냐 안 하냐 이거를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세 번째는 정률 보상주의입니다. 이것은 내가 일을 오래 했건 적게 했건 연령이든 직종이든 어느 직종이든 상관없이 산업재해를 당하면 평균 임금의 70%를 정률로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에 조금 덜 보상해주고 나는 근속연수가 많기 때문에 더 보상해주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을 하면 다치면 모든 이들에게 70%의 평균 임금이 지급된다. 산재 신청을 하는 첫 번째 단계는
병원 원무과의 산재 담당자 또는 주치의에게 산재 신청을 문의하거나 산재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주는데요.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재해자의 인적사항, 사업장, 재해 발생 상황을 기재해야 합니다. 써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칸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별지 사용이 가능하네. 그래. 이건 양이 많으니까 별도 첨부해야겠다. 재해 발생 상황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위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사실상 공간이 매우 협소하죠.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종이에 재해 경위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해 경위서는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자세히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도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사고가 나고 질병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게 자세히 씁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간혹 회사 측에서 재해 경위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는 책임 회피를 위해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산재 승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다툴 때에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노동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뒤에 보시면 의사 소견서가 있습니다. 소견서는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써주시는데요. 소견서에는 요양이 필요한 기간과 일하면서 치료가 가능한가 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주치의 선생님에게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절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앉으십시오. 네, 많이 불편하신가 보네요. 네, 어디가 지금 많이 아프세요? 선생님, 제가 일하다 허리 통증이 좀 심해져서 네. 산재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상담받고 도움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지금 철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허리 질환, 허리 통증 이것이 과연 업무에서 비롯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면요, 통상적으로 업무 관련성 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와 같이 원인이 명백한 경우라면 필요 없지만 어떤 직업병들은 그 원인이 업무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철수 씨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된 동작과 안 좋은 자세에서 비롯되는데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노동자들이 하는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업무 관련성 평가를 직접 작성해 줍니다. 이 서류는 산재 신청할 때 첨부하면 됩니다. 산재 신청서를 모두 작성했고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러 왔다. 매우 떨린다. 반드시 내 허리를 망가뜨린 노동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고야 말겠다. 어떻게 오셨어요? 산재 신청서 제출하러 왔습니다.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그 양식은 다 들어간 건가요? 병원에서 요양 신청서를 작성하면 병원에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접수해 줍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처리하지 않고 직접 접수하는 경우 사업장이 있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팩스나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요양 신청서를 접수받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고조사 및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고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지사에서 직접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질병의 경우는 별도의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를 승인할지 불승인 처리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데요. 잘 보셨는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산재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가야 된다. OX. 네, 아유, 잘 들으셨네. 그럼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은 뭐죠? 한 가지 딱 해야 되는데. 육하 원칙. 공부 잘 들으셨어요. 네.
산재 신청 시 필요 서류를 한번 보시면 본인이 작성해야 되는 거는 요양급여 신청서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재경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것만 본인이 작성하면 병원에서 기본적인 절차들 다 밟아주기 때문에 예전처럼 학교에 이야기해야 되나요? 학교에 뭐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교장의 도장이 필요한가요?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물론 산재 신청을 할 때 학교에 얘기는 하겠지만 학교의 승인 여부가 산재 신청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재는 병원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다.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산재 소견서와 의무 기록 사본 등등 이런 필요 서류들은 병원에서 다 위임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여기 계신 분들이 갈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서류는 주실 거예요. 화면 보이시죠? 요양급여 신청서 할 때 제 날짜를 적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업무상 사고면 사고 날짜를 쓰면 되겠죠. 업무상 질병이면 내가 이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진료를 받은 날짜를 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신규 입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흔히 일을 하기 시작하면 몸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몸대가 아파요, 방학 때. 그래서 병원에 가시죠. 병원에 가면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무조건 첫 진료를 보실 때 병원에 나는 급식실에서 이런 고강도 노동을 하는 노동자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허리가 아파서 왔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진료받으시라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상식이기도 하고요. 이후에 내가 산재가 발생했을 때도 충분히 그거 할 수 있는 자료로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발생 일시를 적으시면 되고 여기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업무상 사고인지 업무상 질병인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내가 질병인지 사고인지. 자, 다음 장 볼게요. 재외경위. 아까 영상에서 그랬죠. 재외경위 칸이 이것밖에 없어? 그냥 빈 종이에 적으시면 됩니다. 수기로 적으셔도 되고 컴퓨터로 타이핑해도 된다. 그때 원칙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래서 아프다라는 걸 어떻게 구구절절 제일 잘 알죠. 내가 하루에 일을 해서 얼마의 쌀까마니를 들고 얼마만큼의 노동을 하는지 누가 적어주지도 못해요. 이거는 본인 당사자가 제일 잘 압니다. 이거를 잘 적으셔야 된다. 제 경위에. 이건 누가 써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병원에서 신청할 때는 위임 동의장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자, 업무상 사고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현장에서 일하면 100% 산재잖아요, 사실. 그런데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죠. 업무 관련성 이런 것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의사가 이거는 산재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산재가 성립되기가 쉽지 않죠. 물론 우리가 소송도 할 수 있고 여러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지만 1차적으로는 내가 갖는 병원에서 소견서를 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의사가 업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기술을 하는 칸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업무로 인해서 이런 질병을 얻었고 이런 것들 기술할 때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이걸 받아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경산에서도 케이스인데 한 8년 정도 일했었던 우리 조리원 선생님이 어깨 회전근 때문에 산재 신청을 중앙병원에 가셔가지고 했는데 의사가 퇴행성이라 판정을 했어요. 근데 보통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요런 이제 근거긁기 질환 같은 거 한 10년 이상은 무조건 되는데 요 밑으로는 사실 좀 다툼이나 아니면 인정이 안 되는 사례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똑같은 질환과 똑같은 근속이나 똑같은 형태로 산재를 인정받으신 조합원들이 있었어요. 그런 조합원들한테는 그 병원을 가시라고 안내해서 거기서는 그 의사가 이건 산재다, 퇴행성 아니다 라고 업무 때문에 이런 거다 라고 판정을 해서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한 군데 갔는데 퇴행성이라 하더라도 여러 군데 저희랑도 상담해 보시고 그런 것들 좀 잘 치료하는 병원들을 좀 알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산재 소견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게 보면 의사들이 체크하는 건데 취업 치료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러니까 쉬면서 치료를 해야 되냐 일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냐의 판결을 의사가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당연히
일을 하면서 치료 받는 것보다는 당연히 쉬면서 요양하면서 일을 받을 수 있는 이 취업치료 불가능의 체크가 되도록 이것도 소견서를 잘 받아야 된다.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요양급여 신청서에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의사하고 대화하면 훨씬 더 낫겠죠. 소견서를 받는 데는. 그래서 저희가 엑기스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단명을 좀 정확하게 기술을 하면 이 진단명에 의거해서 아까 얘기했죠. 근거급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질병들은 아주 간소하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 그죠? 요것도 잘 받으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산재 소견서를 잘 받는 거는 뭐 취업치료 가능 체크할 때도 마찬가지고 취업치료와 관련된 것들을 판가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무 관련서.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산재를 하게 되면 비급여 항목이 있죠. 비급여 항목이 대표적인 산재 사고가 어떤 게 있죠? 화상사고 있죠. 맞습니다. 화상사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단순하게 뭐 이렇게 화상 당했으면 모르겠지만 조금 깊이가 있거나 얼굴이나 흉지는 곳은 사실은 연고나 이런 이제 추가적인 보조적 치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 비급여 항목이 굉장히 많죠. 그럼 이런 비급여 항목 관련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 항목 같은 경우에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어. 근데 비급여 항목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비급여 항목이 있을 때는 나의 보험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보험에 비급여 항목도 지원할 수 있는 실비가 있는지를 첫 번째 확인하시고 두 번째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개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 심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비급여 항목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심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화상사고나 이런 것들을 입었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사용자를 대상으로 뭐 합의나 이런 교섭들을 할 수 있겠죠. 맞죠? 나는 정말 일하다가 다쳤는데 비급여 항목의 퍼센테이지가 너무 높다 이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민사나 합의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라는 것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화상은 비급여 진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부상으로 산재 화상 전문 병원에서는 비급여 치료도 상당 부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 병원 말고 산재 화상 전문 병원은 비급여 항목도 일정 부분 다른 병원보다는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수가 몇 개죠? 13개인가요? 아무튼 전국에 그런 병원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대구의 광개토 병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에 우리가 산재 화상병원이 있어요. 푸른 병원도, 그러니까 화상 전문 병원들은 있습니다. 다만 산재 화상 전문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병원은 광개토 병원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산재 상담이 오거나 하면 막 피부과 가신대요. 그러니까 약하게 돼인 것 같아서. 근데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화상사고든 기본적인 것은 화상 전문 병원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특히나 이게 좀 심각하다고 생각했을 땐 당연히 광개토 병원을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처음에 내가 이송되거나 긴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런 의사들을 명확하게 표현하셔야 거기에 따른 조치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산재 지정병원이 아니라서 치료비를 산재에서 받을 수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체크하셔야 되고, 산재 승인 후에는 가까운 다른 병원이나 이렇게 전원 신청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산재 지정병원이어야 돼요. 알겠죠? 지정병원으로 가셔야 된다. 마지막 이야기 드리면 결국 산재는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고 안 아픈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린 것도 저희가 일하다가 다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드린 것이고, 가장 1차원적인 것은 우리가 급식실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식실 식수 인원 낮추는 것,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노동자에게 편리한 환경 설비 설치하는 것, 안정장치 설비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뭐 배치 기준 완화하는 것들이 궁극적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학비노조와 함께 정말 산업재해 없는 현장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